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투자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매에 나온 값싼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남의 곡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이거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돈만 날리는 함정일까요? 오늘 이 골치 아픈 퍼즐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세보다 아주 훨씬 저렴한 땅이 경매에 나왔어요. 와, 이건 무조건 잡아야겠다 싶죠.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땅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심지어 등기조차 안 된 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과연 대박일까요? 아니면 잘못 발 담그면 큰일 나는 함정일까요?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 복잡한 퍼즐을 풀려면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죠. 과연 이 건물, 법적으로 그 땅 위에 계속 서 있을 권리가 있나 없나?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토지 주인이 경매로 바뀌어도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럼 우리는 땅을 사도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법정지상권 아무 때나 생기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아주 엄격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바로 그 시점에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둘째, 바로 그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둘 중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례는 어떨까요? 토지를 새로 산 B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죠? 바로 그 시점에 토지 소유자는 B였지만 미등기 건물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인 A한테 있었어요. 그럼 뭐죠? 저당권 설정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첫 번째 핵심 조건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저당권 설정 당시에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법적으로 그 땅 위에 계속 버티고 서 있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돌파구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건물의 법적인 운명은 결정이 났네요. 철거 대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그 건물 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진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땅 주인으로서 건물주한테 건물 치우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투자자 머릿속에 섬뜩한 질문 하나가 스쳐 지나가죠. 잠깐만, 혹시 저 세입자 보증금 내가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싸게 산 땅이 전혀 싸게 산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법은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거예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새로운 땅 주인인 여러분에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토지가 팔린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아갈 권리가 있어요. 물론 건물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존재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같은 법적 요건을 다 갖췄을 때의 이야기지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토지를 낙찰받은 여러분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조금도 없습니다. 설령 세입자가 경마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았다고 해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남은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잠재적 리스크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큰 퍼즐 조각 두 개가 다 맞춰졌습니다. 건물은 법적 권리가 없고 세입자 보증금 책임도 나한테 없다. 그럼 이제 낙찰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강력한 권리를 손에 쥐게 되는지 그 완전한 그림을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이제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법적 무기가 쥐어집니다. 첫째, 건물 철거 소송으로 건물을 아예 치워버리게 할 수 있고요. 둘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그동안 건물주가 내 땅을 무단으로 쓴 것에 대한 사용료, 즉 월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인도 소송을 통해서 땅을 온전히 나에게 돌려받는 거죠.
정말 막강한 권리들이죠. 자, 그런데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이 상황을 실제로 해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이론의 세계를 넘어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에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뭘 더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는 건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비용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소송을 하려면 당연히 시간과 변호사 비용이 들겠죠. 또 건물주나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고 저항할 수도 있고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지 느린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세입자는 언제 들어왔는지, 건물 상태가 낡아서 철거는 쉬운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변호사 비용, 소송에 걸릴 시간, 명도 저항 같은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전부 계산기에 넣고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물건은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지만 성공하면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기겠지 하고 섣불리 높은 가격을 써내면 절대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한 그 모든 잠재적인 비용과 시간을 전부 감안해서 입찰 가격은 아주 보수적으로 써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법적인 팩트를 알게 됐습니다. 건물은 철거할 수 있고 세입자 보증금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남아있죠.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당신이라면 이 땅에 얼마를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